캐나다에서 주택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는 빈집세를 물리고 외국인 보유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비시주는 주택구매 제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집살 의사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구입 냉각기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진정될 것이란 뚜렷한 징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토론토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129만 9천 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전달에 133만 4천 달러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도 지난해 3월 110만 달러에 비해 18.5%나 상승한 것입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는 지난 한 달 동안 4,344채의 집이 팔려 전달 2월에 3,424채보다 26.9%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3월에 판매된 5,708가구보다 23.9% 감소한 것이지만 부동산업계는 이제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도 집을 사려는 열기는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현상을 설명하는 첫 번째 요인은 높은 물가 상승률과 주택 렌트비의 동반 상승입니다. 렌트비가 함께 치솟으면서 잠재적 주택 수요자들은 렌트로 그냥 사는 것보다 어떻든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31년 만에 최대폭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당장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치솟는 물가와 임차료로부터 자신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렌탈지다.ca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월 토론토의 평균 렌트비는 원룸이 2,044달러, 투베드룸이 2,778달러였습니다. 이는 1년 동안 각각 12.7, 15.1% 증가한 것입니다. 렌트비는 팬데믹이 마무리되어 외곽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일부 돌아오고 있고 고금리와 개수비 상승과 맞물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올 연말 1.5%로 오르고 모기지 금리가 4%대를 찍어도 연 8%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그래도 30년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부동산이 주식이나 예금보다 더 나은 투자 수단이었다는 역사적 경험도 수요자들의 매수 결정을 부추기는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는 올해도 메트로 밴쿠버 집값이 매물 부족으로 평균 9%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단독주택이 13% 상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각각 9.5%, 8%로 뒤를 잇는다는 예측입니다. 금리 상승이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매물 부족이 꼽히고 있습니다. MLS 시스템의 매물로 리스팅된 주택수는 시장의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 집을 소유한 집주인들은 집을 팔기보다는 렌트 놓기를 원하는 데다 1주택자들도 집값과 대출금리의 동반 급등 탓에 집을 갈아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임금은 한 해 3.1%밖에 안 오르는데 집값은 30%나 뛰었다는 것을 본 주택 소유주들은 팔기보다는 보유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매물 부족에 한몫하게 됩니다. 그러나 캐나다 집값이 이제 곧 고개를 숙이고 많이 떨어질 것이란 정반대의 보고도 있습니다. 상당한 권위를 가진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캐나다인들의 가계소득과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2024년 중반까지 24%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집값이 만약 여기서 더 오른다면 2년 후 40% 폭락하고 그것이 금융위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최대 은행인 RBC도 캐나다의 부동산이 놀라운 속도로 현실과 단절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RBC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판매된 주택가격과 매수자의 수입을 비교해 볼 때 토론토 주민이 집을 사기 위해선 가계 소득의 68.6%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0.8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밴쿠버의 경우도 2021년 4분기 보통 가정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의 73.9%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9.9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소득과 주택가격의 괴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터드웰링사에 따르면 지칠 가운데 캐나다가 집값과 소득의 괴리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의 월급쟁이 가정이 아무리 절약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런 비정상이 계속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RBC의 위험 분석 모델은
향후 12개월 동안 캐나다의 집값 상승이 거의 없을 것이고 기껏해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18개월 후 주택가격이 30%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지난 1월 캐나다 도시에서 새로 지어진 집들의 90%가 투자가들의 손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주택시장이 투자가나 투기꾼들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선 열심히 살았는데 하우스푸어가 되고 있다며 도대체 정부는 무엇하느냐는 성토가 거세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각 당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제히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주택 140만 채를 건설 보수하겠다는 공급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 10만 채를 건설하기 위해 4년 동안 예산 31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과거 저소득층 중심 거주 정책이 이제는 중산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화했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졌을 뿐입니다. 공급 부족 원인은 주택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정부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시의회는 조닝 변경이나 인허가를 승인할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발이나 고밀도 개발을 반대하는 기존 거주민들의 의견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시의회 의원들의 특성상 이들에 의한 조닝 변경이나 고밀도 주택 개발 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실례로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17년 정책 발표 당시 16만 채의 신규 주택을 향후 10년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론상 매 4년간 약 6만 4천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급된 주택은 계획 대비 50%에 불과한 3만 2천 채에 그쳤습니다. 캐나다도 서울처럼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자력으로 집을 살 수 없는 현상이 극단화되어 금융 파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